중요한 재정적, 예, 아, 예. 가장 중요한 재정적 자산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다. 그래서 아까 물질적 자산은 나의 신체, 환경도 물질적 자산이고, 그죠? 물건만 물질적 자산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재정적 자산에서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재정적 자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산은 인적 자산인데, 인적 자산 영역에서도 생산 능력 간의 균형이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야말로 물질적 자산과 재정적 자산을 통제하는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한 두 사람은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황금 알만 탐낼 게 아니라 그 거위를 키워주는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넘어가 볼게요. 어, 여기에 보시면 어쨌든 제가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113쪽에 보시면 스티븐 코비와 딸이 이제 좋은 관계, 아버지와 딸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 뜻밖의 황금알을 얻게 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잠깐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 딸아이와 경험했던 생산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나는 아이들 하나하나와 정기적으로 데이트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한 번은 딸아이와 할 차례가 되었다. 데이트 자체도 좋지만 날짜와 차례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재미도 보통이 아니었다. 그날도 딸아이와 약속한 날이 되어 나는 얘야, 오늘 밤은 내 차례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다. 아빠, 괜찮아요. 라고 딸아이가 대답했다. 나는 아니다. 얘야,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렴. 하고 다시 물었다. 글쎄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아빠가 싫어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진지하게 아니다, 괜찮다, 아니 괜찮다, 얘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결정해라. 라고 말했다. 그러자 딸아이는 나는 스타워즈 영화를 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저는 아빠가 스타워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전에도 아빠는 영화관에서 계속 졸았어요. 아빠는 환상적인 영화를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 괜찮아요, 아빠. 아니다, 얘야. 만일 내가 그것을 원한다면 나도 보고 싶구나.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또 우리가 꼭 오늘 꼭 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딸아이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런데 아빠가 스타워즈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그 영화에 나오는 제다이의 철학과 훈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아빠가 가르치는 것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제다이의 훈련과 똑같아요. 정말이냐? 그럼 스타워즈를 보러 가자꾸나.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갔다. 딸아이는 내 옆에 앉아서 나에게 패러다임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딸아이의 학생이 된 것이다. 그것은 정말로 멋진 일이었다. 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제다이 훈련의 기본 철학을 과거와 다른 상황에서 보게 되었다. 이 경험은 계획적으로 생산 성과를 얻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생산 능력에 투자함으로써 우연히 얻게 된 성과로 우리는 이로 인해 더 친해졌고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다. 우리는 거의 그러니까 부녀간의 질이죠. 거위를 잘 키움으로써 황금알인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분이 자기 딸하고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위에 해당하는 거죠. 생산 능력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정기적으로 내므로 인해서 뜻밖의 딸아이의 놀라운 성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 애가 앤 줄 알았는데 아빠랑 스타워즈의 제다이가 같다는 것도 애가 알고 있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러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뜻밖의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아까 부부 관계라면 부부가 이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황금알을 얻고 싶다면 먼저 그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은 조직의 생산 능력인데, 이거는, 음, 아, 이제 넘어가서 116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도 어차피 우리는 이제 생산 능력의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객에게는 굉장히 친절한데 그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게 만약에, 이렇게 함부로 한다면 이것도 균형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노동력인 손은 살 수 있지만 그의 마음까지는 살 수 없다. 그런데 바로 이 마음에서 열성과 충성이 나온다. 짐을 짊어지는 사람의 등은 살 수 있지만 그의 두뇌는 살 수 없다. 그런데 그의 두뇌야말로 창의력과 재능, 풍부한 자원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게으르고 무능한 직원들을 어떻게 개선시키는가 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참여했는데 이제 거기에 온 이제 어떻게 참여한 사람이 막 극단적 인사를 하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한 사람이 그러면 그 후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랬더니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제가 저희 남편이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미국 사회에서 공고를 보고 취직하는 걸 별로 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어, 우리는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공고를 붙이잖아요. 사람 구합니다. 이렇게. 그런 데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장이 좋은 사람이면 내가 일을 그만두면서 다음 사람을 시키고 나간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거에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기존에 그 이제 직원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 사람이 다른 주로 이사를 가거나 부득이하게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일을 그만둬야 될 때는 자기 대타를 이 사람이 구해준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내가 이제 부득이하게 일을 쉬었어요. 근데 다시 일을 하려고 할때 내가 추천을 받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채용이 되고 있는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고가 떴어요. 저기 사람 구하네? 하고 가보면 그 사장은 분명히 좋은 사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좋은 사장이면 좋은 직원을 구하는 거는 일도 아니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좋은 사람을 엮어주고 가니까, 붙여주고 가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면 일 구하는 건 또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추천을 받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개의 관계가 분리된 게 아니라 생산 능력의 균형만 잘 맞으면, 어, 예를 들어서 사업자라면 사람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래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황금 알에만 관심이 있고 그죠? 그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객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못하면서 왜 직원한테는 함부로 하세요? 그랬더니 그가 내 직원이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당신 회사의 직원들은 당신에게 충성합니까? 하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놓쳐버린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장이 되어서
직원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 싹 빼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할까에만 포커스를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 구하는 건 항상 어려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균형이라는 거예요. 황금 알과 그 우리가 생산과 생산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이 두 개의 균형이 제일 이제 효과성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사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책은 한번 읽고 책장에 꽂아두는 책으로 하시기보다 그렇게 제작됐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동반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언제든지 어떤 특정 부분의 습관에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계속 함께 가는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동반자라고 기억하시면 좋고요. 둘째는 학생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교사의 입장으로 전환할 것을 추천하고 있거든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119쪽에 보시면 48시간 내에 그 내용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거나 토의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책에 진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얘기를 아이랑 할 수도 있고 배우자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이 내용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만일 당신이 이 책에서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인식이나 낙인이 사라지는 경향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당신과 함께 배우는 사람들은 당신을 변화 및 성장하는 사람으로 바라볼 것이고 일곱 가지 습관을 당신의 삶이나 그들의 삶 속에 통합시키는데 보다 협조적이고 우호적이 될 것이다.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가 나에 대해 갖고 있었던 나한테 말을 안 해줬을 수는 있어요. 티를 안 내고 자기만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었을 텐데 그 인식을 이렇게 풀어주는 좋게 바라봐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얘기함으로 해서 자기 것도 내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협조적으로. 그죠? 그래서 음, 이 책의 기대 효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의 기대 효과 이건데 이 책 마지막으로 메릴린 퍼커슨의 말을 들어보자. 아무도 다른 사람 아무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설득할 수는 없다. 아마 이 부분을 가슴에 새겨두고 대인관계를 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여기 애를 안 쓸 거니까. 이게 헛된 애거든요. 노력을 하면 노력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남을 변화시키려고 설득하는 노력은 어차피 있잖아요.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분명히 가슴에 새겨두시면 사는 게 엄청 그러니까 편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변화의 문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누구나 오직 내면에서만 열 수 있는 변화의 문을 지키고 있다. 어떤 논쟁이나 감정적 호소에 의해서도 다른 사람이 가진 변화의 문을 열 수 없다. 아,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 논리적으로 딱딱 맞으면 상대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내 말이 완전 맞는 말이니까. 그죠? 그래서 상대는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무 맞는 말이라서. 그리고 아니면 감정적 호소. 내가 죽을 듯이 매달리면 그 사람은 마음을 바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호소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아이에게
엄마의 마음을 막 진심을 토해내거나 해서 이제 호소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바뀔 거야. 아니,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결론은 나왔어요.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내가 밖에서 문을 막 강제로 있잖아. 열어서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열고 싶을 때 연다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막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고 감정적으로 막 호소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열리진 않아요. 내가 열고 싶을 때 열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남의 마음 여는데 쓰는 에너지를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어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데 그 에너지를 쓰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어 여기 121쪽에 가보시면 어 당신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나는 당신이 당신의 습관 자체가 아님을 확신한다. 당신은 자신을 파괴하는 낡은 행동을 새로운 방식, 즉 효과적이고 행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 나는 당신이 이 습관들을 공부함으로써 성장과 변화의 문을 열도록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싶다. 우선 자신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자기 성장 과정은 부서지기, 부서지기 쉬운 혼자만의 신성한 영역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지름길은 없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이를 위해 노력하면 큰 혜택을 얻게 되고 고무적이며 즉각적인 이익도 얻게 될 것을 확신한다. 토마스 페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쉽게 얻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만물에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기중한 뿐이다. 하나님만이 만물에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아신다. 우리는 사실은 이 책을 이렇게 막 깊이 들여다보는 이유가 변화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음, 내가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안 바뀌는데 밖에 뭔가가 싹 다 바뀌어가지고 내가 엄청 좋아지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근데 내가 차분히 이 모든 것을 이제 노력해서 나의 인식을 바꾸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뀌면 내 눈이 바뀌면서 주변을 다르게 또 보게 되는 또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음, 세상이 바뀌어 나갈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20대에 약간 지금으로 보면 약간 책 중독 같은 약간 강박적으로 책을 좀 읽었었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절박함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책을 그때 우리 동네에 도서 대여점이 있었거든요. 500원인가 주면 책을 한 권 빌릴 수 있는데 저는 책이 떨어지면 불안 증상이 와가지고 만약에 300페이지면 100페이지 정도 남았을 때 다음 책을 빌려놨었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책을 바로 잡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막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 나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책이 있는데 좀 남는 게 있어요. 나의 나의 생각에 영향을 끼친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평생을 있잖아요. 세상을 바꾸는데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자기가 돌이켜 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나를 바꿨더라면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바꿨더라면 가정이 바뀌었고 가정이 바뀌면 이웃이 바뀌고 이웃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어쩌면 세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깨달음을 너무 늦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다가 인생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가장 큰 투자는 나의 변화구나라는 걸 그 후회를 내가 죽기 전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쩌면 어, 가장 기본이고 처음이자 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도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결국은.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제 개인의 승리에서 여기 보시면 그림이 보이시죠? 의존적인 상태에서 독립으로 가려면 개인의 승리를 거쳐야 돼요. 표를 보시면. 그다음 독립적인 사람은 상호 의존을 이뤄낼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일곱 번째 습관은 쇄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의존성에서 독립성으로 가는 1, 2, 3 습관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두 번째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세 번째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요게 개인의 승리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누구랑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요. 나의 완벽한 상태. 내가 누구랑도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요 의존성에서 독립성으로 가는 요 1, 2, 3이거든요.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개인의 승리여서. 자,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습관 1,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주도적인 노력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향상시키는 인간의 불가사의한 능력보다 더 고무적인 것은 없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한 말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변에 있으시면 그 사람을 떠올림으로 인해서 아마 전율이 느껴질 거예요. 뭐 내 동생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는 뭐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끝없이 있잖아요. 어, 끝없이 노력해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향상시킨 어떤 인물 있잖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 어, 이제 당신이 이 책을 읽을 때 우선 자기 자신에게서 떠나보라. 당신의, 의식을 방 한쪽 천정 구석에 올려놓고 마음의 눈을 통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투사해 보도록 노력하라. 이제 당신은 마치 다른 사람을 보듯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당신이 방금 체험했던 이러한 능력이야말로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것이다. 동물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다. 이것은 우리는 이것을 자아의식 또는 자신의 사고 과정 그 자체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 부른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온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고 대대로 계속해서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우리가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평가하고 학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자아의식 때문이다. 내려가서 자아의식은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자신을 보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신을 보는 방식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가진 패러다임이고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위한 가장 어, 근본적인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태도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우리가 갖는 지도에 해당한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 혹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를 검토해 보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세계를 어떻게 보고 느끼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의도를 그들의 행동에 투사하고는 스스로를 객관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잠재 능력을 위축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엄청나게 제한한다. 다행히 우리는 자아의식이라는 인간만이 갖는 독특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패러다임을 검증할 수 있고 이것이 현실에 기초를 둔 것인지 원칙에 바탕을 둔 것인지 아니면 주위 여건에 영향을 받고 조절된 것인지 알아볼 수 있다. 우리가 자아의식이라는 게 나한테서 빠져나와서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생각하는 그 프로세스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패러다임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자아의식이기 때문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넘어가서 이제 사회적 거울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만일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가 오로지 사회적 반영, 즉, 현 사회의 패러다임과 주변 사람들의 의견, 인식, 그리고 그들의 패러다임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자신에 대한 관점은 요술 거울에 비친 반사물을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아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서 빠져나와서 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남이 봐주는 걸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거는 옳지 않아요. 바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본 거를 내가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말해준 거를 내가 보는 거거든요.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술 거울에 비친 거라고 말하는 거랄까 바로 이런 이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있잖아요. 많은 부분이 오염돼 있어요. 정확하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보는 걸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그 패러다임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의견 있잖아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인식, 나를 어떻게 인식한 거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너는 제 시간에 온 적이 한 번도 없구나. 왜 너는 물건을 정리정돈해주지 못하니? 당신은 예술가임에 틀림없어. 이거 당신이 이겼다는 것을 믿을 수 없군요. 이것은 아주 쉬워. 그런데 도대체 너는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확하게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러한 견해들은 삐뚤어지고 균형을 잃은 것들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보다 투사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거쳐서 나를 본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라 자기를 거쳐서 나를 봤기 때문에 약간 있잖아요. 정확하게 본 게 아니라 어, 말 그대로 자기를 한번 거쳐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좋게 말해서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보고 "헉, 뭐 예술가다 예술가 이거는 내가 예술가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내가 예술가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번 거쳐서 나를 봐준 거예요. 그리고 어 자기는 쉬운데 남이 어려워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어떤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쉬운 거예요. 근데 너는 이게 왜 어려워? 그게 왜 어려워? 하고 자기를 한번 거쳐서 내가 어려워하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한번 거쳐서 그거 어려운 건 말이 안 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그 사람은 자기는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한번 거쳐서 그걸 얘기해 주니까 정확하게 내가 그 상태는 아니고 그 사람을 거쳐서 봐준 내가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세상은 또 세 가지로 이제 사회적 패러다임, 이제 사회적 패러다임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유전적 결정론, 두 번째 심리적 결정론, 세 번째가 환경적 결정론이 있어요. 유전적 결정론은 말 그대로 조상 탓이에요. 우리 조상이
그런 이제 DNA가 있어가지고 나도 물려받아가지고 나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거를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이 프로그램 내가 못 고친다는 거예요. 작동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결정론, 그거는 유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결정론은 뭐냐면 부모가 내가 백지 상태였을 때 나한테 감정과 정신과 정서를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다 시켜놓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3살 이전이나 5살 이전에 부모가 나를 그렇게 양육을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탁 이렇게 세팅이 돼버렸다. 나는 못 고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적 결정론이에요.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가 그런 사람이고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고 동료나 말 안 듣는 10대 때문에 내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환경 때문에 내가 이게 우리가 쇠를 이렇게 열을 가하면 우그러들듯이 있잖아요. 이렇게 확 우겨져 가지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내 환경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말하는 결정됐다라는 거. 이게 다. 이게 결정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 표의 그림을 보시면 이런 자극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반응한다. 나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극과 반응 사이 이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 책에 보시면 끝에 가보시면 이 작가가 정말 자기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빅터 프랭클과의 만남이거든요. 이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갈아엎고 모든 것에서 엄청난 자유를 얻게 하는 경험은 빅터 프랭클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 지금 주도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원래 빅터 프랭클은 그 심리학에서 그 프로이드 있잖아요. 프로이드 심리학을 굉장히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프로이드는 말 그대로 아까 운명론자였거든요. 결정이 다 됐다.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거야. 라고 결정 났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은 어 그래서 어릴 적 이제 유아기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백지였을 때 내 부모가 나에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나의 내적 성품과 외적 성격을 이미 결정했고 그래서 나는 그 기본대로 부모가 나한테 해준 대로 나는 산다라고 이 사람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몸만 컸지 그 시스템 그대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이제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프랭클이 정신과 의사이자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비참하여 말만 들어도 전율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했다. 그의 부모, 형제와 부인은 수용소에서 죽거나 가스실로 보내졌다. 여동생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몰살당한 것이다. 프랭클 자신도 언제 가스실로 보내질지 아니면 죽은 이들의 시체와 죄를 치우는 구원된 사람 중에 끼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른 채 고문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으로 고통을 받았다. 어느 날 그가 작은 감방에 홀로 발가벗겨진 채로 있을 때 자신이 후에 인간이 가진 가장 마지막의 자유, 나치들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니까 라고 말한 이 마지막 자유 있잖아요. 라고 명명한 상태를 자각하기 시작했다. 나치는 그의 주변 환경 전체를 통제하고 원하는 대로 그의 육체를 다룰 수 있었지만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상태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아까 자의식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를 나와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아의식을 가진 존재였다. 그는 기본적인 자기 정체성을 손상받지 않을 수 있었다. 수용소의 모든 일들에서 영향받고 안 받고의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자극과 그것에 대한 반응 사이에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즉 권한을 가졌던 것이다. 고통의 순간 속에서 프랭클은 자신이 죽음의 강제 수용소로부터 풀려난 후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다른 상황을 투사해 보곤 하였다. 그는 마음의 눈을 통하여 강의실에 서 있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강제 수용소에서 있는 동안 지독한 고문을 통해 얻은 교훈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는 기억력과 상상력을 이용하여 정신적, 감정적, 도덕적 각종 자기 훈련을 통해 처음에는 겨우 싹튼 정도에 불과했던 작은 자유를 점점 크게 만들어 마침내 그를 수감하고 있던 나치 감시자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되었다. 나치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육체적 자유와 환경의 선택권이 있었지만 프랭클은 이들보다 더 많은 참된 자유와 선택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보다 큰 내적인 힘까지 가질 수 있었다. 그는 주위에 있는 동료 수감자들 뿐만 아니라 몇몇 감시병들, 감시하는 사람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맨정신에 멀쩡한 사람들 잡아다가 막 죽일 때 그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감화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수감으로 받은 고통의 의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어마어마한 거죠. 프랭클은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치욕적인 상황에서 자아의식이라는 인간의 첨부 능력을 사용하여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인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결정론자는 내가 자극 오는 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였는데 이 사람이 그게 내가 결정된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어, 주도성에 대한 정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도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 하면 proactivity인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요. 133쪽에 보시면 주도성은 단순히 솔선해서 사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 말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은 자신의 의사 결정에 의한 것이지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 행동은 주변 여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까 그 반사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가치가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 내 가치가 감정을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도적으로 하고 그 책임도 질 수 있다. 책임감이라는 말 자체를 이렇게 뜯어서 보시면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책임감이라는 게 리스판스가 있잖아요. 리스판스라는 말과 ability를 합해가지고 responsibility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책임감이라는 것도 반응을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 주도성, 책임감, 이거는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게는 감정이나 그저 오늘 일이나 이런 거지만 내 인생 전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있잖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람은 주도적이에요. 주도적이에요. 원래가 사람은. 근데 이제 그런데 삶이 주위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선택한 의식적인 결정이나 태만이 그들에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해 주었기 때문이다. 권한은 원래 내 건데 내가 상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줘버린 거예요. 원래는 내 거예요.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주도성을 회복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반사적인 사람은 어쨌든 뭐 이렇게 날씨에 영향을 받고 기분에 영향을 받고 주변 환경에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고 코로나에 영향을 받고 온데 환경을 다 영향을 받아요. 근데 134쪽에 보시면 주도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날씨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가 오든 햇빛이 나든 날씨 자체는 이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는 제가 이 책을 20대 때 읽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씨가 막 이러니까 오늘 약간 센티멘탈하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오늘 내 감정은 날씨 따라가도록 허용하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그렇지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주도적이라는 거는 내가 영향을 하나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래갖고 이 부분이 저는 정말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관이 양질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날씨가 그 작업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날씨에 하나도 영향을 안 받아요. 주변에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아요, 심지어. 그리고 이제 사회적 날씨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회적 여건, 한국 사회에서 여자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남자란, 이런 거 영향 하나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거에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아요. 왜?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라는 건 뭐냐면 가치를 충동의 하위에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동을 가치의 하위에 두는 거거든요. 기분, 분위기, 조건, 주변 여건 이런 거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아요. 그래서 오로지 자신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잖아요. 좋은 엄마가 되기로 결정했잖아요. 결정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게 내가 올바른 가치관으로 이렇게 딱 정립하는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이미 그 가치관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엘리너 루즈벨트가 말했어요. 아무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고통을 가하지 못한다. 간디는 뭐라 말했냐면 우리가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의 자존을 빼앗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 훨씬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방치했다는 사실이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지난 여러 해 동안 어, 받은 고통과 비참함의 원인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이라고 돌려왔던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폭력적인 남편과 거의 40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아저씨가 술을 마시면 그 연장을 들고 와서 때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막 그 의식을 잃고 깨보니까 그 다음 날이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당신이 그 삶을 선택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40년을 맞고 살았는데 그게 내가 선택했다고? 아니지, 남편이 나를 때린 거지. 맞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때리게 내 몸을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도성은 원래 사람은 주도성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주지 않고는 남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기분도 그 사람이 내 기분을 언짢게 하게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랜 시간 학대를 당했던 사람이 나에게 주도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남편이 나를 때리게 했다고? 자식이 나를 무시하게 했다고? 그게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 부분인데, 이분이 세크라멘토에서 주도성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막 벌떡 일어나 흥분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여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듣고 있는 강의장에서 혼자 벌떡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그 여자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하면서 시선을 의식하고 이제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그 흥분을 가라앉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막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스티븐 코비가 그녀에게 다가가 가지고 말을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선생님은 저에게 무슨 일이 났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감사할 줄 모르는 한 남자를 돌보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해주는 어떤 일도 그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그는 결코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는 제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며 저의 잘못만을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는 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저는 이 고통을 때때로 가족들에게 화풀이하곤 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그가 죽기를 기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강단에서 어떤 것도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고 또 스스로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고통을 줄 수 없다.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은 바로 내가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자신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나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권한이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마침내 제가 그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 싫은 일과 비참한 조차도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고통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감옥에서 석방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향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나는 자유다. 나는 풀려났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응 방식 때문이다. 사실은 고통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겪은 힘든 경험들은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였잖아요. 어, 뭐, 그 다음에 이 간호사는 너무 있잖아요. 이런 그 지독한 환자, 자기 이기적인 환자잖아요. 이런 힘든 경험들은 자신의 성품을 형성하고 내면적 힘을 개발해주는 시련이다. 주도권이 나한테 있으면 이게 나를 강화시키는 훈련인 거예요. 의미 있는 훈련이에요. 근데 내가 반사적이잖아요. 그럼 시련이 돼버려요. 이는 또한 장차 닥칠 어려운 여건을 다스리는 능력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내심도 키워준다. 그런 거 있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치유를 받아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 치유를 받거든요. 마음이 위로를 받는 순간 나아버려요. 마음이 낫거든요. 위로가.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아무 고통을 몰랐던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래도 위로가 돼요. 근데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상처 중에 갇혀 있는 사람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이 막 치유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놀랍게도. 그래서 누굴 치유하려고 덤벼들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환경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5살 이전에 있었던 일,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 이런 과거에 어떤 있었던 일들은 나의 어떤
그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내가 주도적이라는 게 아니라 발달 단계상 사람은 환경에 의존하고 부모에게 의존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때 내가 부득이하게 겪었던 환경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거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원래 사람은 주도성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지는 내 내면에서 문을 열고 닫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겠다고 결정해서 주도성을 내가 확보한 상태에는 그 과거의 경험이 어떤 이해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이해심을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 그, 그보다 더 극한 상황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어려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보다 다 작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그래서 능력을 그때 내가 훈련을 통해서 어, 갖게 된 거예요. 그런 게. 그러면서 어, 그 의외로 뱃사람들 있잖아요. 배 타는 사람들이 되게 통이 커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중에 베드로가 제1 제자였던 이유가 베드로가 뱃사람이었어요. 학식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그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뱃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1 제자가 됐던 게 뭐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강점이 뭐냐면 모든 게 다 작아요. 이 사람한테는. 왜냐하면 배 타는 사람들은요. 바다에 나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환경이 덮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 항상 이 두 가지 기로 있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 정도로 극단의 선택은 아니거든요. 어떤 선택이.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통이 커요. 사람이. 통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서 죽을 만큼 고생을 해본 사람은 통이 엄청 커요. 우리가 통 큰 사람을 보면 와 이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극단으로 한번 가본 거예요. 삶의 끝에 한번 가서 죽음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은 우리가 살면서 다 그 밑에 있거든요. 아무리 큰 고통도 죽음보다는 다 작아요. 그러니까 직전까지 갔다 온 사람들은 되게 통이 커요. 그리고 극도의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해심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굉장히 강인함과 풍부한 있잖아요. 이런 그 이해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 일이. 근데 다만 내가 주도성이 있을 때 내가 주도성이 없잖아요.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자극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소를 말하는 한많은 사람. 그 마음의 공간이 1도 없어요. 바늘 하나 꽂을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그 사람은. 왜? 자기 문제가 너무 꽉 차가지고 남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항상 자기 한을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도적인 사람은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통이 크고 이해심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떤 얘기도 다 드러낼 수 있어요. 막 다른 사람 얘기를 이렇게 다 들어줘요. 그리고 그 마음에 공간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내면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주도적일 때.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이제 제 다음 시간에 적극적이 되어라 라고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 내용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부분을 정말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간호사가 느꼈던 그 자유, 빅터 프랭클이 감옥에서 몸은 발버벗겨지고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그 상황에서도 내가 네가 나한테 주고 싶은 그 감정을 내가 느끼게 하고 싶은 그 감정을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모욕감을 준다고 해서 내가 그 모욕감을 느낄지 말지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지만 나는 어마어마한 자유가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내가 주도적일 때, 내가 결정론자가 아니고 내가 운명을 내가 결정하는
결정자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감정을 결정한다는 거 있잖아요. 나를 불쾌하게 할 수 있죠. 누군가가. 그랬을 때 그 감정을 내가 순간 느껴오는 감정이지만 반응은 참 저 사람은 저게 다인가 보네 하고 내가 넉넉하게 품어줘 버리는 거는 내 마음인 거예요. 다 내 마음이에요. 내가 주도성,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주도성을 갖고 있다면 다 내 마음이에요. 아무튼 자 반장님 한 분만 시간이 좀 초과됐지만 한 분만 애프터 듣도록. 예,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그지? 예. 한 번만 애프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으면 손 드시면 제가 지목하고, 없으면 제 맘대로 지목하겠습니다. 강문원 이르님 애프터 부탁드릴게요. 네, 강문환입니다. 오늘 강의 들으면서 예전에 공부했던 게 좀 떠올랐었는데요. 그 빅뱅 이론 있잖아요. 한 원자에서부터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막 태어나고 한 거잖아요. 그거를 막 설명 들으면서 그 강사자분이 우리 모두는 별과 같은 존재라고, 별과 같은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그런 걸, 그게 탁 마음에 다가오면서 아 정말 나도 되게 소중하고 사람들도 되게 소중하다는 이런 느낌을 확 받았던 게 있었는데, 좀 세월이 지나면서 좀 잊혀져 있었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그게 좀 떠올랐거든요. 이렇게 또 주도성에 대해서도 그냥 태도적인 면만 생각했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게 정말 좀 잊고 있던 게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 주인은 나라는 것,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가짐도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정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좀 그 아까 전에 그 나치 억압을 받으면서도 보니까는 완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은 그런 경지까지 간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경지가 도달할 수 있으면은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상황이 덮치든 나는 딱 중심을 잡고 잘 지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 책 진짜 제대로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암에 하시는 분이겠죠? 음원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짜장면 시킬 때, 나도 짜장면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짜장면. 그래서 주도적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메이가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에. 그치? 결국은 나의 문제인데, 자꾸 남의 문제로 투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더 해답을 타는 것 같아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사진 찍어 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이 주세요. 시간이 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거위를 우리 자신이 거위잖아요. 거위를 돌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자, 한 장 더 찍어 보겠습니다. 조금 포즈를 박아주세요. 네, 조금 더 귀여운 모습. 아, 예, 이모승 리듬 귀엽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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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너무 다정한